네, 정치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자신의 복권 문제의 최종 결론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11월 말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애초에 야권 분열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뜨거운 양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혔군요. 네, 현재 독일에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전보다 구체적 입장이 측근을 통해 파악됐는데요. 김 전 지사는 아직 복권이 공식 결정되거나 연락받은 것도 없는데 꽤 시끄러운 것 같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황이 달라질 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은 계획대로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있다가 연말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김 전 지사 측근이 YTN에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 복권 전망에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일극 체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경쟁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 전 대표 대항마로 나설 수 있다는 이른바 견제론도 제기됐는데요. 김 전 지사 복권이 확정되면 민주당 내 어떤 파급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권 내부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면서 내부 분열 기류가 있다고요? 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 전망에 대통령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복권 문제가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그러니까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이제와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내부적으로 의사 전달은 할 수 있지만 언론에 알리는 등 공식적으로 알리는 건 관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 대표 측은 여당 대표로서 당심과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이라며 김 전 지사의 태도나 국민 눈높이를 고려할 때 복권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복권됐을 때 야권의 세가 커질 것을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추후 김 전 지사가 대선 경쟁자로 부상할 경우 정치적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여권 내부에선 단독 회동으로 수습되는 듯했던 윤한 갈등이 이번 일로 다시 불거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적잖은 상황입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내일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 재갈에 걸쳐 결정될 발침인데 이후로는 내부 갈등 분위기가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심우정 후보자가 2000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다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전현직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특혜 논란은 어떻게 보셨나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 구성원들이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서 광복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김 관장이 오늘 서울 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 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광복회 등이 자신을 뉴라이트 인물로 규정하고 정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 관장은 앞서 지난 8일 취임 당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자신은 뉴라이트 인물도 아니고 친일파는 더욱 아니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립기념관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김영석 신임관장이 정부에서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자체 경축식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축식 이후에 열리는 공연 행사 등은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지 않은 건 지난 1987년 8월 15일 개관 이후 처음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서울의 연속 열대야 일수가 역대 3위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번 주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더위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일본 남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더위가 물러가질 않고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열대야가 어제 역대급 기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열대야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어제 이미 연속 열대야 일수가 지난 2018년과 1994년에 이어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연속일 기준 가장 긴 열대야는 2018년 26일인데요. 기상청은 올여름 해수면 온도가 높은 가운데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다량의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밤사이 기온 하강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풍이 강해지면서 열대야가 더 지속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서쪽 지방은 폭염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상청은 중기예보에서 다음 주 중반까지 10일 정도 폭염과 열대야를 예보한 상태인데 이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서울 연속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인 2018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서울 평균 열대야 일수 기준 역대 가장 많았던 해는 1994년으로 36일이 최고입니다. 올여름 서울이 현재 25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까지 늦더위가 이어진다면 이 기록도 경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름 막바지라고 하는데 더위가 이렇게 더 심해지는 건 어떻게 봐야 되죠? 네,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말복이고 다음 주 목요일은 처서인데요. 이 시기가 지나면 보통 더위가 누그러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전체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고 있어서 태풍조차도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을 했고 또 어제 저녁에는 6호 태풍 손띵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가로막혀서 더 북상하지 못하고 한반도 주변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열도에만 비바람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태풍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우리나라의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위가 얼마나 더 이어지고 강화할지에 대한 여부도 태풍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난주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 전력 수급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력 수급 상황을 볼 수 있는 전력거래소에 지금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전력거래소 경인지사입니다. 네, 오늘 전력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92.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5도 안팎의 높은 기온에 냉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또 계속되는 폭염 속에 지난 5일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93.8기가와트에 달해 역대 여름철 전력 수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운영하는 태양광 등 전력시장 외 수요까지 합치면 지난주 7일 한때 전력 수요가 100기가와트를 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력 수요가 심상치 않습니다. 10시쯤까지는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5일보다도 1기가와트 이상 높은 수요를 보였는데요. 조금 전 11시 반을 기준으로 전력부하는 85.8기가와트를 기록해 지난 5일 같은 시간대와 비슷한 전력 수요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후 5시에서 6시쯤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폭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전력이 부족하진 않은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보다 이번 주 전력 수급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7말 8표 휴가 기간이 끝났죠. 폭염 속 냉방 수요가 커진 데다 산업 현장 전력 수요도 다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최대 전력 수요도 93.5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운영 가능한 발전 능력에서 실제 최대 전력 수요를 뺀 운영 예비 전력에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운영 예비 전력이 10기가와트 이상으로 11.5% 정도의 예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1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이 지난 주말 재개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력 수요가 언제 다시 폭증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부도 일단 전력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력거래소에서 YTN 박견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가 2,200명을 넘겼습니다. 가축도 56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차정윤입니다. 네, 하루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얼마나 늘어난 거죠? 네, 하루 사이 온열 질환자는 65명 늘어나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2,21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20명입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1.6%로 고령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50대 18.8%, 40대도 14.3%로 중년층 피해도 적진 않았습니다. 이 통계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집계한 수치인데요. 1년 전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 수치인 2,126명보다 87명 더 많은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수치는 지난주 토요일 기준인 10일까지라 주말 사이에 피해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리와 닭 같은 가금류 피해가 가장 큽니다. 현재까지 가금류 52만 6천 마리가 폐사했고 더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돼지도 3만 6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해수온이 오르며 양식장에서도 50만 마리의 어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폭염에 대응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기관별 주요 대처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폭염 취약노인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위기 노숙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순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 물류, 유통 업무 등 무더위에 노출되는 노동 현장을 찾아 휴식 시간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농촌에서도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전국 대부분의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정윤이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열린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지난 1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80여 대가 불에 타고 700여 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 포비아, 즉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 관련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각 부처 국장과 과장들이 참여하는 전기차 관련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기차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이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은 다음 달 초쯤 나오는데요.
일단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지상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상 지상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전기차 화재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과충전을 막을 방안 역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100% 완충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파급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고 과충전을 방지할 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 역시 논의 대상입니다. 지난 1일 불이 난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재원을 안내할 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등의 화재 진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 정부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 세부 대책을 만들어 다음 달 초 범부처 차원의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어제 저녁 당진 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통영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여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버스에서 시뻘건 불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연신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분기점 부근에서 관광버스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절반이 불에 탔지만 엔진에 열이 오르는 걸 본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곧장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에 있던 승객 20여 명은 불이 나기 1시간 전쯤 차량 고장으로 다른 버스로 옮겨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통영에선 40대 여성이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미도에 혼자 입도한 여성은 물놀이를 즐기다가 오후 4시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구조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면 유리에 금이 가 있고 조수석과 뒷면은 유리가 떨어져 나가 차량 안이 훤히 다 보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인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업장 앞에 주차된 차를 망치로 부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면 갈도 인근 바다에서 수중 여가 활동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낮 12시 20분쯤에 실종됐고 해경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여 실종 2시간 반 만에 입수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수심 8m에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서울 화양동에 있는 8층짜리 건물 1층 오락실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오락실 안에 있던 2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락기 등 집기류가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인쇄용 잉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공장 1개 동이 모두 타고 주변 건물로 일부 불이 번졌는데 공장 안에 근무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강원 양양군 현남면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주인 66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대피를 유도하던 피서객 27살 B씨가 다쳤습니다.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챔피언 안세영의 발언으로 시작이 된 논쟁이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안세영 발언의 핵심이었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되면 개인 스폰서를 받는 것에 제약이 많아집니다. 협회가 지정한 옷과 용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니폼 특정 부분에 개인적으로 후원받을 수는 있지만 협회 후원사와 같은 업종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서 안세영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협회는 현재 메인 스폰서로부터 연간 29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선수 개인의 후원을 인정할 경우 협회 메인 스폰서 후원금은 줄고 대표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주니어 선수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타 선수도 충분히 대우하고 주니어 선수들의 육성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배드민턴 선수는 실업팀 입단 계약금이 7년간 최고 1억 원을 넘을 수 없고 고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도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연봉 상한이 없을 경우 비인기 종목인 실업팀 선수단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가 되어 광고를 찍어도 소속팀 광고 수익은 보통 연봉과 계약금에 포함됩니다. 광고를 찍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22살의 올림픽 챔피언 안세영의 바람입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동만 잘해도 충분히 보상받고 그래서 다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번 기회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관리와 복식 위주의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와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임신 36주째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동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고 태아는 의료 기록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36주 낙태 의혹을 받는 영상 게시자와 병원을 특정하고 병원 압수수색에서 의료 기록을 확보해 이렇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게시자와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며 수사의 핵심은 태아의 사망 원인을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병원 내부에 CCTV가 없어서 의료 감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BTS 슈가에 대해서 경찰이 동선을 모두 확인하고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서 슈가가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운전한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슈가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닷가 찾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멀리 해운대나 경포대 해수욕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도권인 인천 송도에 가면 백사장, 물놀이장과 함께하는 해변 축제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축제 현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인천 송도 달빛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인데 해변 축제를 그곳에서 즐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마포구의 YTN 본사에서 출발했는데요. 이곳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마치 진짜 해변처럼 꾸며놓은 인공해변의 비치 파라솔에 앉아 있는데요. 이 눈이 부실 만큼 따가운 햇볕도 피하고 또 이렇게 모래에서 밟아보니까요. 정말 어딘가 휴양지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이곳에는 약 30여 개의 비치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송도 해변축제는 파라솔이 비치된 넓은 인공백사장과 물놀이를 즐기며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옛 송도 유원지의 추억의 여름축제에 재미를 더해 미처 바캉스를 떠나지 못한 시민들의 휴식처를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9만여 명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는 워터슬라이드를 5개로 늘리고 인공해변도 넓히는 등 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바로 옆 강변에서는 매일 30명씩 카누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체험교실도 하루 4번 운영되는데요. 또 눈은 즐겁지만 안전한 LED 캠프파이어와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캠핑과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캠프닛 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송도의 해변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의 이야기 들려보겠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근데 에어컨 바람 쐬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풍, 더운 바람이라도 자연풍에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려고 일단 어떻게든 왔습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에서는 유명 가수의 공연과 함께 불꽃놀이도 즐길 수 있는데요. 평일에도 야간 개장을 진행해 밤 9시까지 다양한 공연이 매일 진행됩니다. 축제는 이번 달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아직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하셨다면 비교적 가까운 이곳에서 해변 물놀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천 송도 달빛공원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 다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뜨거운 복권. 원래는 이 복권 카드 꺼내들면 야권이 분열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여권이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 예전에 사면은 됐죠. 복권이 안 됐고요. 반쪽짜리 사면 복권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복권이 논의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야권에서는 당연히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어야 됐음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까지 추측이나 논란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야권 내 이재명 대표와 어떤 각을 세우면서 갈등 구조가 될 것이다. 그건 아닌데 저는 복권을 뜨겁게 한 건 신임 집권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 문제를 놓고 집권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 복권 문제를 뜨겁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김경수 전 지사만 이름값을 높여준 그런 효과.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면 면을 구기는 상황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얻을 게 없는데 각을 세웠다. 저는 좀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께서 이번에 반대 의사를 겉으로 드러낸 건 얻을 거가 별로 없는 그런 행위였다 그래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나는 복권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 지금 전달한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반대한 속내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의 지위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관련해서 당원들은 대단히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민심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까지 하고 그다음 또 복권까지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대표 입장에서 민심과 당심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얻고 잃고 그 과정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심 민심이 이렇기 때문에 이 결정에 있어서는 이런 점도 참고를 해야 한다. 다만 사면 복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이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 과정에 있어서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이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 이후까지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권 카드 검토되고 유력하다는 건 한동훈 대표도 보도 보고한 건가요?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을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할
그러한 주제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당원 게시판이 복권 반대 여론으로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은. 물론 당대표니까 그런 여론을 또 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는 그런 대표인데 네. 본인의 입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본인도 아는 것이죠. 그냥 발언들을 보세요.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반대를 했으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그러면은 그때 법무부 장관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지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까?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그 보수 당원들, 국민의힘의 보수층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는 여론을 전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말하자면은 뭐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 여론도 있으니까 감안하십시오. 라는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심각한 범죄라고 하면 근데 저는 보면은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활용해서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14년의 형을 받았어요. 이분을 지금 풀어주는데 이거는 무슨 대단한 민주주의를 지켰던 범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어떤 그 범죄 혐의를 규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대를 통하는 건 알겠으나 전혀 한동훈 대표답지 않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다. 예를 들어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반대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이 됐던 사면 복권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 지금 던져버려서 상당히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께서는 정치적으로 조금 당내에서도 입지가 조금 흔들릴 수 있을 문제라고 좀 보입니다. 왜 공개적으로 복권에 반대하고 있을까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그 김경수 지사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한 대표는 몰랐던 거죠. 그게 보도가 난 다음에 그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입장을 법무부와 그리고 그 용산 쪽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 그 사면 복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대상에는 모든 정치인들 여야를 따질 것 없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건 모두가 포함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원래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번에도 그런 취지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법무부 장관 때는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인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본인이 발언한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가져왔었던 기본 생각이 그러니까 김경수여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 얘기인가요? 그게 중요한 얘기고 다만 이렇게까지 대중의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대통령의 사면 결정과 당대표 입장이 다르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김경수라는 사람이 복권을 받게 되면 대선 주자로서 뛸 수 있는 가능성, 다른 분들은 지금 현실 정치에서 많이 멀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다. 그러나 원칙을 중요시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고려, 정치적인 고려 그 외에 더 중요한 원칙을 강조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복권 방침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솔직히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사태를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할 거는 같아요. 본인의 어떤 의사는 이거를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애걸백걸 구걸했던 것도 아닌데 따져보면은 이게 인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라는 야권의 어떤 유력한 어떤 의미 있는 정치인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말하자면 사고를 우려먹듯이 끓여먹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사면 때 사면 복권을 다 안 해주고 사면 한쪽을 떼서 당시에 사이버 댓글 사령부 댓글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던 보수 측 인사들을 사면 복권 해줬습니다. 그때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으로만
이렇게 말하자면 등가도 아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복권을 남겨놓고 복권을 해준다고 하면서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조윤선, 안종범, 형기환 등등 굵직굵직한 국정농단 세력을 또 사면복권을 해줍니다. 따지고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반토막씩 잘라서 본인들의 사면복권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그러면 보수층의 국정농단이나 국정 댓글에 대한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복권을 대통령이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뭔가 본인의 나중에 대권 경로에 어떤 큰 뭐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경쟁자가 하나라도 없으면 좋은 거다. 전 뭐 그러지 이런 않을까라는 계산이라고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뭐 속내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 정치인 사면 반대하고 MB 사면도 반대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MB 만난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 지금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탠스가 많이 꼬였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잊지 않아야 될 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냥 집권여당의 대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대통령이 좀 불쾌할 수 있다. 결국엔 윤한 갈등을 초래하는 단초를 왜 제공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하던데 누구 먼저 만나는 거예요?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글쎄요. 저도 그 어떤 일정이 먼저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참 이 문제가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당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딱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사면복권한 예가 수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져 옵니다. 임기 동안에. 그리고 사면복권 관련해서 한 번도 여야가 다 잘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고 나면 반대 의견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바로 대선 주자급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 않나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시사정각 진행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는 왜 입장을 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입장이 나왔는데 내가 부탁한 거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설마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지 아예 그냥 근거도 없이 나도 부탁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최근에 왜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법권에 대해서 적극 나서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을 좀 의식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국민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저번 영수회담에서도 좀 언급이 된 부분이지.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뭐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도 해달라고 한 것으로 그때 당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회담을 할 때 소위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심지어 김경수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그분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일축했는데 사실 이건 완전히 공작 정치인 거죠. 야당 파괴 공작이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내가 여러 루트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루트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들은 바 없다고 하거든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거짓말이라고까지 얘기하기보다는 이 사실관계에 약간의 좀 왜곡이 있어 보여요. 왜곡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정말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김경수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이 얘기가 나온 지난주 목요일이라든지 이 즈음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김경수 전 지사가 너무 빨리 복권이 된다. 그 사람이 지금 복권이 돼서 정치하는 거 너무 이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될 경우에 야권 내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괜히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돼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를 당연히 바라지 않았었다. 이것이 이재명 전 대표 측의 당연한 어떤 입장이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환영을 안 하세요? 입장이 뭡니까? 하니까 마치 사실은 제가 그것을 요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뉘앙스에서 좀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는 내가 부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탁도 좀 적극적인 부탁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마지못한 대답의 그 형식의 소극적인 부탁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당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복귀를 요청한 바는 없죠.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드러난 바도 없고 알려진 바도 없기 때문에 농도의 차이는 있는 거는 같아요, 분명히.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루트를 거쳐서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사면 복권을 요청했다는 부분들은 그게 여러 루트가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단일 루트는 아니었을 공산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한 것들은 그 단일 루트로 직접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여권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를 통해서 입장은 전달됐으나 피드백은 받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네,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여주실까요? 가만히나 있지.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뒤늦게 나설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면서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뻔뻔한 리더십의 본색임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준다.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했던 먹사니즘을 좀 빚고 왔습니다. 막사니즘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비유를 했네요.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투표율도 30%에 못 미치고 대신 또 이재명 대표 그 지지율은 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극체제로 가지만 따지고 보면 민주당 또는 범민주당계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많지 않다고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자유롭게 정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찬성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재앙과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소장님, 주초에 결정 나올 텐데 복권 결정되겠죠? 내일 결정이 나오니까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 얘기는 하나 상황상 이미 그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돌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면적으로만 하지 않았어도 깊은 고민 속에서 이 표면상 분출할 수가 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한 0.1%? 1% 있을 텐데 아니 집권여당의 당대표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정한 바를 바꿔버리면 이제는 한동훈 대표 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구나 라는 어떤 상황이 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입장의 어떤 상황들을 고민할 게 아니라 정치 구도상 결국에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결정지어준 꼴이 돼버렸다. 오히려 확정지어줬다. 그렇죠. 유난 기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고 가는 모양새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복권이 결정되면 지금 묘하게 여야 대표를 놓고 보면 야당 대표가 원하는 대로 여당 대표가 반대했는데도 그렇게 결정이 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대상이 김경수라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민주당 소속이니까요. 그렇게 겉으로는 해석이 되지만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 거고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를 대통령께 전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반대하는 김경수 복권을 했으니까 뭔가 나는 용산과 딴 길을 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의 원칙과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논리를 얘기한 거지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존중하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일극체제 민주당처럼 대표나 또는 그 뭔가 절대자에게 반대하면 뭔가 제재가 가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어쨌든 뭐 유난 갈등 또 시작되나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복권이 만약 공식적으로 결정된다면 그 이후에 기자들의 문답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다음 주제로 보여주세요. 어대명 넘어서 구대명입니다. 구대명. 이것도 신조어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소장님? 네네네. 90%가 넘는 득표율로 이제 대표가 되는 이재명 대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종적으로 90 넘겠죠? 호남에서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아직 뭐 이제 나중에 18일 날 공개될 투표가 있고요. 그래서 9대0이 될지 8대0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9대0의 추이가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또 경기도가 텃밭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랫동안 지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서울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이랑.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9대0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했을 때 9대0이 되는데 9대0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2대0이 낫죠. 2대0이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9대0이라는 것은 따져보면 이거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어떤 확증, 조화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약간은 뭐라죠? 비판을 위한 별칭 같아요. 9대0. 90% 대표 아니야. 근데 공당에서의 어떤 민주주의가 이제 이 작동이 한다면 다양성 측면 차원에서도 77.77도 높았는데 90%의 야당 대표가 과연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 이거를 1극을 피해갈 수 있는 수치인가라는 것들은 좀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9대0보다는 차라리 2대0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이제 뭐 8대0 아니면 9대0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해.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시련도 많았습니다. 3번씩이나 컷오프를 당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장을 받고도 취소됐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당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온갖 갈라치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에 대한 거짓, 흑색 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모함이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저 정봉주의 살아온 역사, 있는 그대로의 정봉주 투쟁의 삶을 봐주십시오. 민주당과 함께했던 그 터전한 역사를, 그 정치 역사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도 너무 아프다. 당원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다. 정봉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한테 열폭했다던데 그 얘기는 없네요. 일단 당선이 돼야 되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벌써 전당대회장에서 저게 나오고. 어쨌든 그 극렬한 지지자들이 현장에서 저렇게 의사표시를 하니까 그 세 보이는 정봉주 후보도 저렇게 또 말을 바꾸는데 야유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결국 민주당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정봉주 의원이 당선된 걸로 봐요. 그러면 최고위원회의 일원이 될 테고 민주당은 특이하게 만장일치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또한
이재명 1극 체제라고 하는 민주당의 커다란 하나의 위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다만 이 선출 과정에 있어서 이 봉도사라고 하는 정봉주 후보가 보여주는 방금 전에 그 상반된 이 점은 참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해석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열폭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정봉주 후보가 이번 주에 본인이 직접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박원석 전 의원이 폭로했잖아요. 네. 지금 화면 보니까 옆에 계시던데 그때 좀 말렸을 거 그랬나 뭐 그런 후회도 드십니까? 말리는 건 그거였죠. 이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뭐 없는 사실 얘기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또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 후보랑 통화도 했다고 하니 그 얘기하는 거 허락 받은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릴 근거가 없잖아요. 그 두 분이 통화하시고 또 친분도 있다는데 또 방송 자체도 이 본방 불가라는 또 특색이 있어서 아마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 얘기는 했죠. 선거 끝나고 얘기를 하시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옳지 않다. 이걸 정봉주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는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봉주 후보의 전체적인 어떤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 이 김민석 후보가 차고 올라오면서 본인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보다는 김민석 후보를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강성 열성 지지층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동에 따라서 본인을 조금 밀어내는 듯한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는 정봉주 후보 자체를 마치 그 아주 뭐 수박 취급하는 무슨 수박이라는 단어를 제가 고민했는데 그런 취급하는 걸 당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났던 것이고 아마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오전 10시인가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봉주 후보가. 이 입장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겁니다. 이 본인에 대한 이런 이 입장, 개인적인 어떤 감정 표현에 있어서 이거를 마치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수박 취급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재명 팔이를 하는 사람들이다.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거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강하게 입장을 얘기했고요. 저는 지금 그겁니다.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막 갈등을 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옆에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구조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압에 대해서 잘 싸우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지지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칭송을 하거나 뭔가 이재명 대해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이 윤석열 정부가 잘 싸우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띄워주고 이재명 대표는 다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재명 팔이라고 표현한 그거를 건가요?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건 득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 나름대로 이 선거가 경기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자신감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번에 이 발언이 나가고 한 이틀 정도 지났고 굉장히 좀 이게 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도 정봉주 후보가 상위권의 표를 유지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할 말은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정봉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서울 경선이 남아 있으니까 또 어떤 또 변수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올림픽은 이제 2028년 미국 LA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후 위기 속에 올림픽 개최지의 더위는 해가 갈수록 대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굳이 한여름에 해야 하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기후 올림픽을 표방한 파리올림픽. 에어컨 대신 물 순환으로 건물 기온을 낮추고 선수 식단을 채식으로 구성하고 센강의 수질을 개선해 경기장으로 사용했습니다. 100년 전인 1924년 파리올림픽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평균 기온이 100년 전보다 3도 넘게 오른 데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30도가 넘는 폭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높은 습도와 대기 불안정으로 100년 빈도의 비가 2년 주기로 내릴 정도로
기후가 변했습니다. Flip the coin and hope for a dry season, and it turned out to be the rainiest in the last 30 years. And someone should have expected this, and I'm sure that they had an idea that this was likely to happen, or 50-50, but they gambled, I think. 선한 의도를 지키려는 주최 측의 고집과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기온과 습도, 피해는 선수들이 보게 됩니다. 영국 지속가능 스포츠협회가 도쿄올림픽 이후 선수 20여 명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회 기간 찜통더위로 두통과 오한, 무기력증이 일상이었다고 증언한 선수. 더위에 대비하려고 얼음 목욕을 하다 햄스트링이 여러 차례 찢어졌다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합니다. 5명 중 1명이 열 스트레스 관련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하계올림픽이 늘 한여름에 열린 건 아닙니다. 1964년 도쿄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은 10월에 열렸고 1988년 서울올림픽도 추석을 낀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턴 남반구의 시드니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모두 7, 8월 한여름에 열렸습니다. 미국 미식축구와 유럽 프로축구 시즌을 피하려는 방송사의 사정 때문인데 방송사 중계권료는 올림픽의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여름 날씨도 심상치 않습니다. 2020년에는 이상고온으로 대형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구도 지키고 선수도 지키기 위해서는 도쿄와 파리가 주는 교훈을 짚어봐야 할 겁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일본 규슈 미야자키 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일본에서 이딴 지진으로 지금 대지진 발생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분들 직전에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 건지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 지진도 발생하고 계속 5 이상 지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불안한 상황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일본 역사상 최초로 지진 예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라는 그 정보를 냈는데 예. 기상청에서 이렇게 이 난카이 쪽에서 큰 지진이 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예측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이 난카이 지역은 좀 특이한 지역인데 예. 바닷속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의 계곡, 그래서 해곡 또는 해구라고 해곡. 불리는데 예. 이 지역이 일본 역사상 100년에서 150년 빈도로 굉장히 강한 지진이 많이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난카이 그러면 우선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 해곡에서 일주일 내에 큰 지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처음 예측했거든요.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난카에서 큰 지진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난카이에 대한 그동안의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상청이 사상 최초로 이런 정보를 내니까 굉장히 큰 공황에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얼핏 보기에는 규슈 쪽에서 큰 그렇죠. 지진이 난 건데 난카이 쪽으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카이 해곡의 위치를 좀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잠깐 예. 같이 보시고 갈까요? 난카이 해곡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난카이 해곡입니다. 예. 이곳은 이쪽은 필리핀판이 있고요. 이쪽은 유라시아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는데 이럴 때는 바다판이 대륙판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곡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V자 형태의 계곡이 형성이 되는 거고 예. 이게 난카이 해곡이 되는데 이 길이가 900km입니다. 900km요. 네, 900km에 달합니다. 예. 근데 보시면 이 난카이 해곡의 끝부분에서 미야자키, 이번에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난 곳과 예. 그렇게 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난카이 해곡종에서 최근 80년 내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응력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난카이 해곡에서 가까운 지역인 미야자키에서 규모 7.1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날에는 도쿄 부분에서 규모 5.9의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난카이 해곡 근처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게 도미노 형태로 트리거가 돼서 난카이 해곡 근처 부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응령이 쌓여졌는데 풀리질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본 기상청이 지진 정보를 발표한 겁니다. 근데 난카이 해곡이 저렇게 범위가 큰데요. 네. 그 큰 범위 어느 쪽에서 시작될지는 예측은 힘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난카이 해곡은 900km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데인데 크게 3개의 단층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카이 해곡 전체가 하나의 단층대가 아니라 크게 3개의 단층대가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십니다. 예. 그게 남쪽에서부터 난카이 또 도난카이, 도카이 3개 큰 단층대가 하나의 난카이 해곡 전체를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에서 100년에서 150년 빈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난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은 난카이지. 난카이. 그렇죠. 예. 난카이 단층이 되겠고 예. 그다음이 도난카이, 위가 도카이 지진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한 군데서 지진이 일어나면 적어도 규모 8급, 규모 8.0 정도인데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만일에 3개의 단층대가 동시에 움직여버리면 일본 역사상 가장 강한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예. 그게 규모 9.0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3개의 단층대가 동시에 움직인다면 규모 8이 아니다. 적어도 규모 9.1에서 9.3.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가장 강한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일본 지진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건 지금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엄청난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 지역에서 난카이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규모 9를 넘어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고 저 지진대가 지금 3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도미노로 일어날 가능성까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일본에서 가장 강한 지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예. 2011년에 일어난 지진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내륙에서 굉장히 강한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간토 대지진 1920년대에 그렇죠. 예.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고베 지진도 있었죠. 그건 내륙에서 일어났고 직하 지진, 그러니까 지하 바로 아래쪽에서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예. 그런데 쓰나미로 인해서 대형 인명피해가 나타난 게 동일본 대지진이었죠.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난카이 쪽에서 동시에 거대 지진이 일어나서 규모 9.1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느냐? 32만 명이 죽을 것이다. 32만 네, 명. 쓰나미로 인해서 32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본 기상청은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에 비해서 엄청난 크기의 단층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쓰나미가 높이가 커진다는 이야기죠. 쓰나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한 것도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그래픽을 보시면 쓰나미 높이를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높이가 10m였습니다. 관측된 쓰나미 높이가. 그런데 보시면 만일에 난카이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나타난다면 최대 높이가 보이시죠? 34.3m. 3배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다는 예. 이야기고요. 또 이 난카이 해구에서 가까운 지역에 원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마오카 원전인데요. 이쪽도 동일본 대지진 때의 상황을 대비를 해서 방파제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높이가 18m입니다. 18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방파제를 쌓고 있는데 이 지역에 예상되는 쓰나미의 최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21m입니다. 넘어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번 난카이 쪽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하고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게 9점대를 넘는다면 서일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재난 형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상황을 대비를 했죠. 왜냐하면 전력이 상실될 상황을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방파제도 어느 정도 막아줬고 또 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력 상실을 대비한다면 그때 일이 대비되지는 반복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해안 쪽의 쓰나미가 최대 30m라면 엄청난 인명피해.
동일본 대지진 때가 18,000명인데 32만 명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 예. 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공포가 이런 증거들을 보고 이런 예. 예측들을 보면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기시다 총리가 순방까지 취소하고 국내에 그렇습니다. 머무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미리 좀 조심해보자라는 차원입니까? 보시기에 전조가 좀 확실히 있긴 합니까? 어느 정도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 정보를 냈는데요. 확률을 계산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날 확률, 규모 8 정도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예. 가능성은 0.5%입니다. 0.5%요. 그렇죠. 예. 0.5%인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진을 예측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 역사상에 지진을 사전에 예고한 적은 없었고요. 대신 일본은 오랫동안 지진에 시달리다 보니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이번에 처음 난카이 해국 지진 임시 정보를 냈고 확률도 0.5% 정도, 95% 큰일이 없지만 0.5% 정도 확률이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처음 예측,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진을 앞서서 예측한 첫 사례가 됩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30년 내에 규모 9 이상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70에서 80%에 이른다라는 게 그건 확률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높네요. 일본 지진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전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본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를 가능성은 좀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규모 7.1이 났었고요. 예. 그리고 도쿄 부근에서 규모 그 다음날 규모 5.9의 지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일본 지역의 지층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응력이 쌓여왔다. 특히 난카이 해구 쪽은 아니더라도 예. 이미 어느 정도 쌓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이 터지면서 그 응력이 마치 도미노처럼 트리거가 돼서 난카이 해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 이번에 임시 정보가 나온 겁니다.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몇 차례 지진이 더 난다면 임시 정보는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 또다시 지진이 잇따르지 않는다면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임시 정보는 당분간 해제될 것입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일주일 정도 예. 예고를 했고 예. 큰 정보가 없고 또 다른 신호가 없다면 15일 오후 5시에 해제하겠다. 이게 예. 일본 기상청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당장 지금 휴가 성수기라서 일본 가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 규슈 지진 보고 막 취소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네. 보통 뭐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경우는 서일본 지역보다는 조금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률은 0.5%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임시 정보가 내려져 있고 15일까지 그게 유지될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본 쪽 여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서일본 쪽에 이렇게 큰 지진이 예고되니까 호kkai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홋카이도도 요즘 많이 가시던데. 홋카이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 아직까지 조금 불안정한 상태다. 예. 그럴 경우는 그 위험을 미리 감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일본 기상청의 발표를 보고 좀 안정화가 돼 있고 예. 특별한 신호가 없을 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일정 바꾸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이 그렇죠. 최우선이니까요. 지금 뭐 대지진이 현실화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최악 모든 걸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남해안이 또 가깝게 있잖아요. 동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 그 영남 지역하고 거리가 한 900에서 1000km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난카이 해곡에 만일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 남해안과의 거리는 4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직접적인 영향권에 그렇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예.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는 당연히 진동을 똑같이 느끼게 될 거고요. 그렇게 진동이 느껴서 어느 정도 피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무서운 게 동일본 대진이 그 정도의 거리를 뚫고 약간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영남 지역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가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2013년도에 경주 지진, 2014년도에 포항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지역에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똑같이 응력을 가해주고 또 그 응력이 오랫동안 쌓인 응력과 합쳐지면서 우리나라에는 경주 지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게 우리나라 지진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예.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뭐 지진 공포도 있는 상황에서 뭐 태풍까지 일본에 온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연재해가 지금 악재가 겹치는 것 같거든요. 태풍은 괜찮은 거예요? 태풍 같은 경우 지금 오후 태풍 마리아가 일본에 상륙을 했습니다. 일본 센다이 북쪽에 상륙을 했는데 예. 내륙을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고 내일 오전쯤이면은 일본
서해상이 되겠군요. 일본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소멸할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오늘 사이만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센다이 북쪽 지역만 주의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좀 크게 영향이 없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태풍의 영향은 일본에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당분간은 지금 지진 주의 기간이기 때문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야외에서는 이렇게 물과 그늘이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서울에는 22일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이미 어제로 열대야 연속 일수 3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더위가 일주일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주 안에 열대야 연속 일수 1위 기록을 다시 갈아치울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동풍이 불어들면서 고운 건조한 바람도 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낮의 폭염도 강화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서울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까요.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는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은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모자나 양산을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해지면서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한낮이 되면 서울과 대전, 광주는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밤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경북 북부, 호남 내륙과 제주도에 5에서 20mm가 내리겠는데요. 최고 40mm가 내리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는 한꺼번에 20에서 30mm씩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중서부와 호남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열대야와 폭염은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열대야 연속 일수가 역대 1위인 26일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록을 쓸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오늘부터 동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순식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막바지 피서가 절정인 요즘 밤마다 해수욕장이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술판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금지된 폭죽놀이가 기승을 부리는 등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양심이 실종된 해수욕장 밤 풍경을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 무렵 강릉 경포 해수욕장. 백사장은 거대한 술판으로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도 합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 앞에서 보기 민망한 애정 행각도 벌입니다. 사방에서 폭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집니다. 폭발음에 화들짝 놀라기 일쑤고 매캐한 화약 냄새는 코를 찌릅니다. 폭죽 불꽃이 위험천만하게 피서객들 사이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해수욕장은 흡연 금지 구역이지만 버젓이 담배도 피웁니다. 안 하시고 알겠다고 해놓고 이제 저희가 사라지면은 그냥 해놓고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피서객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 먹다 남은 술과 안주 등은 그대로 남겨둔 채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모래사장 곳곳에는 쏘고 버린 폭죽 껍데기가 즐비합니다. 피서철 경포 일대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7톤에 이릅니다. 해수욕장에서 쓰레기 투기와 폭죽 사용, 흡연 등을 하면 해수욕장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려면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뭔데 이거 알려주려고 그냥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은 수가 없어요. 지자체와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가 밤마다 계도 위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휴식처가 돼야 할 해수욕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무질서.
일부 피서객들의 삐뚤어진 피서 문화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찰이 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와 병원장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영상에 조작된 부분이 없고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배민혁입니다. 논란이 됐던 영상이 사실인 걸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영상 등을 자체 정밀 분석해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유튜버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료 기록을 통해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태아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아 사망을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병원 내부에 CCTV가 없다며 의료 감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와 수술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BTS 슈가의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슈가가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운전한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슈가를 소환해 조사할 거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로 치과 사회이사와 치과 의사 등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 있는 치과 의원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치과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와 자회사, 하청업체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강 관련 직장 건강검진도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회이사 A씨가 이 치과를 사실상 운영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원장한테 급여가 지급이 안 됐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원장이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병 의원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과는 명목상 치과 의사 B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A씨가 주로 맡아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진료비를 과잉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매출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했을 때는 발생하는 매출보다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상해 주셔야 되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해도 될 걸 2번, 3번 한다거나. 경찰은 이 치과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곳 역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치과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 등 모두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는 치과는 SK하이닉스 안에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치과가 건보공단에서 타낸 보험금은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면서 SK하이닉스 측이 해당 치과에 입주 특혜를 준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서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여러 치과 의사의 면허를 빌려가며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진료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존재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치과에서 진료를 본 환자는 5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기간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금은 3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사업장 안에 입주해 있다 보니 경쟁 없이 손쉽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이 큰 경우에는 공단이나 보건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직장 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SK하이닉스 본사 정직원, 자회사, 그다음에 하청업체 직원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오랫동안 사업장에 입주해온 치과인 만큼 SK하이닉스 치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년 단위로 SK하이닉스의 시설관리 자회사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치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입찰 경쟁 없이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굉장히 큰 사업장에 만약 들어간다면 계속적으로 비용은 둘째치고 이제 그 매출 또는 이제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측은 자회사 SK하이스텍에서 특별한 혜택 없이 계약을 맺고 연장해 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치과는 사업장에 입주한 개인 시설로 SK하이닉스 측에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코로나19 당시에 불거진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기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12월 반도체 수출입 업체 A사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우리 돈 52억여 원에 이르는 거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졌고 석 달 만에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결국 홍콩 수출 계약은 무산됐고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은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스크 수급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땅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발생한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부의 조치는 헌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A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 이옥은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정부가 오전 10시입니다. 이 전기차 화재 예방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 공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나온 대책들 어떤 실효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상당히 급하게 나온 건데요. 뭐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급히 나온 거라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부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빨리 내놨다는 것은 이런 사태를 뭐 이렇게 사전에 조율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세부적인 실효성이 많이 나와야 되죠. 문제는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앞으로 설치하는 것, 지상에 설치하는 것 당연히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완속 충전기들이 대부분인데 PAC, 즉 차량하고 파워 정보에 대한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미 설치된 그 충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세부안이 또 나와야 되고요. 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문제는 배터리도 제조사별 또는 배터리 품질별, 제조국별 불량률이나 화재 발생률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무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불안감만 가중시킬 요지도 있어요. 중국산은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빠른 시일 안에 세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는 배터리 제조사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입차들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강제하기에는 이제 뭐 개인정보나 회사의 관련 규정을 바꿔서 얘기해야겠지만 지금은 네. 권고할 수 있는 만한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를 안 할 경우에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고요. 소비자들이 공개를 안 한 회사의 어떤 전기차 구매를 꺼려 한다고 하면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판매를 위해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가 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국산 배터리 화재 위험성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봐야 됩니까? 실제 이제 중국산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 더 높다라는 이런 단편적인 질문에는 실제 반드시 수긍하기는 좀 어렵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CATL 같은 경우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32% 이상을 만들고 있고요. BYD 네. 그 회사가 50% 이상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에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품질 관리 측면에서 다소 문제 아니면 이게 좀 투명성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결국은 불량품 확인이 중요한데 문제는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산업에 지장을 주는 배터리 화재나 차량 관련 안전사고 이슈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 알려지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LG엔솔 같은 경우 큰 화재로 뭐 여러 건이 대형 피해는 없습니다만 10여 건의 화재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 생산 및 품질 관련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상황이고요. 현대자동차나 GM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DMS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 이상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개발해 놨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어떤 정보 면에서 그리고 위험성 면에서는 국산 K배터리가 좀 더 안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모델이 국내에서 2,600여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거 추가 화재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공급량에서 한 10위 정도 하는 회사다 보니까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리콜도 이미 받았던 배터리고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판매 대수 대비 동일한 화재가 미국에서 한 건, 한국에서 이렇게 한 건, 두 대가 발생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차고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주차해 놨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향은 한국과 똑같고요. 결국은 전 세계 판매 대수 대비 화재 발생 건수로 따지면은 그게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공공주택이 많은 한국에서 피해가 이번에 아주 극심하게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 건수가 적다고 안심할 수는 없고요. 네. 반드시 철저한 점검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가 대부분 과충전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실제 과충전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 저도 이제 일부 언론에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충전 용어를 썼습니다만 실제 설계보다 더 충전되는 경우는 없고요. 네. 완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충이라 하더라도 국내 자동차 제작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진율을 한 3%를 뒀어요. 결국 97%까지만 충전되도록 처음부터 세팅이 돼 있거든요. 네. 결국 국산 전기차를 내가 구매해서 고객이 100% 충전했다라고 할 때도 실은 97%까지밖에 충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3%에서 5% 정도의 마진율이 다소 조금 불안하고 여유가 없다는 얘기로 이런 부분들을 화재 예방 차원에서 90%까지만 충전하자 이렇게 제안을 제작사에서 하고 있고요. 90% 정도만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화재 발생의 95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99% 이상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오히려 이 충전율보다는 가능한 한 급속 충전을 많이 할 경우는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가능한 완속 충전이 좋고요. 제조사별로 보통 40만 킬로까지 보통 충전과 방전, 주행 시험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설계 결함, 제조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불량률이 어느 정도 끼어 있고 그걸 얼만큼 빨리 인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 충전한 그런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하고 그 권고를 하고 있다는데 이건 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네요. 예,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90% 이하 충전한 차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문제겠죠. 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요일제 운행했었죠. 근데 차량 요일제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46% 정도 되는데 실제 이행률은 1~2% 미만이었습니다만 자동차, 전기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작사에 가서 자율적으로 나는 90%까지만 충전하도록 제한 조건을 걸어놓겠다라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세팅을 할 경우에는 90% 미만 충전용 전기차라는 어떤 스티커 발부를 통해 가지고 네. 이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세부화는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상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인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화재 피해로 인한 규모 수준은 좀 낮출 수 있겠죠? 그렇죠. 화재 발생 빈도수를 낮출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화재가 만에 안에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소방차나 소방관들의 어떤 접근이 용이하고 그다음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청라지구 화재처럼 그 건물의 구조적인 어떤 결함이나 이런 부분까지 발생시키고 피해가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가능한 한 설치한다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여지껏 화재를 보면 대부분 충전 중 화재보다는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 대기 시간에 발생한 화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충전기 같은 경우도 완충한 후에는 차량을 가능한 한 지상으로 옮기든지 그다음에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공동주택단지도 많거든요. 그럼 지하 1층 입구 쪽에 전기차 주차 라인을 좀 만들어서 소방관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번에 금산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차량을 밖으로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좀 용이한 지역으로 좀 공공주택의 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킥보드도 있을 수 있고 집안에서 보관하는 어떤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나 이런 것들도 다 리튬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이런 불안함을 전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은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관련 내용인데요. 오늘 낮 12시쯤입니다.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26km 지점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 5대가 충돌해서 이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 장면인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인명피해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추후에 취재를 한 다음에 추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현재 차량 통행은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한쪽 차량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지금 오늘 낮 12시쯤에 전북 정읍시에서 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26km 지점에서 승용차 2대 그리고 화물차 5대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사고의 어떤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들이 많이 손상이 되고 지금 그 차량들이 많이 엉켜 있는 듯한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 때문에 3명이 중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까지 총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고 여파 때문에 현재 차량 통행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한쪽 길이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가 지금 정체 때문에 서행 중이던 그 1톤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추가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째 늘면서 1,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 5천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액만 보면 지난 6월 5조 9천억 원보다는 4천억 원이 줄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이나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주담대 증가폭 역시 6월 6조 2천억 원보다는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7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빌리는 집단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열대야 지속일수가 역대급 기록을 세운 가운데 한낮 폭염도 비상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며 이번 주는 폭염이 더 강화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평화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열대야 지속일수가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는데 이 서울은 오늘로 며칠째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에 밤더위가 나타나면서 22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로 서울은 열대야 연속일수 3위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같은 더위가 앞으로 일주일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열대야 연속일수 1위인 26일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이 밤더위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한낮에 폭염도 더 강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폭염의 기세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동풍이 불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기온은 한낮에 35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셔야겠고요. 모자나 양산을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밤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경북 북부, 또 호남 내륙과 제주도에 5에서 20mm가 내리겠는데요. 최고 40mm가 내리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는 한꺼번에 20에서 30mm씩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중서부와 호남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열대야와 폭염은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동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런 파도가 밀려들며 순식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